안녕하세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따분한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서 소재를 찾아내고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제주꾼 오헨리의 단편선 중에서 경관과 찬송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김희정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피는 단골로 차지하는 메디슨 스퀘어 공원의 벤치 위에서 불편한 듯이 몸을 움직였다. 밤이 되어 기러기가 하늘 높이 울며 날아가고 물개가죽 코트가 없는 부인들이 남편에게 좀 더 상냥해지기 시작하고 소피가 공원 안 그의 벤치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일 때면 겨울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낙엽 하나가 소피의 무릎에 떨어졌다. 그것은 겨울을 알리는 잭 프로스트, 서리를 의인한 표현입니다. 잭 프로스트의 명함인 것이다. 잭은 메디슨 스퀘어 공원의 단골들에게 친절하게도 해마다 이곳에 찾아온다고 미리 경고를 해준다. 길 네거리의 모퉁이에서 그는 모든 노숙자들의 저택 문지기인 북풍에게 그의 명함을 건네주어 거주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를 하게 한다. 소피의 마음도 다가오는 혹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벤치 위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추위를 피하고자 하는 소피의 희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지중해를 항해한다든가 졸음이 오는 남극의 하늘 아래라든가 베수비안만의 뱃놀이 따위는 결코 아니었다. 그저 형무소 섬에서 석 달만 보내는 것이 그의 간절한 심정인 것이다. 북풍과 경찰관으로부터 안전하고 먹고 잠자는 것이 보장되며 뜻맞는 친구까지 있는 석 달이 소피에게는 가장 훌륭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손님 대접이 좋은 블랙웰스 섬이 그의 겨울 숙소로 되어 왔던 것이다. 마치 그보다 운이 좋은 뉴욕 사람들이 겨울이면 판비치나 리비에라행 기차표를 사는 것처럼 소피도 해마다 섬으로 도피할 소박한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때가 온 것이다. 전날 밤 공원 안에 오래된 분수엽 벤치에서 잤을 때 코트 아래 복사뼈 근처와 무릎 위에 펼쳐 덮은 석장의 일요신문으로는 도저히 추위를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섬이 크게 떠올라 소피의 마음속에 때맞추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는 극빈자들을 위한 자선의 명목으로 시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설을 경멸한다. 소피의 견해에 의하면 소위 자선은 법률보다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지방의 자치단체나 시형 자선단체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식사와 잠자리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피처럼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자선을 받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다. 비록 돈은 아니지만 자선 사업의 혜택을 받을 적마다 사람들은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치 시저와 그의 브루투스처럼 모든 자선의 침대에는 목욕이라는 사용세가 따랐고 빵 한 조각에도 반드시 개인적 신상조사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따라서 차라리 법률에 의지하는 편이 나은 것이다. 법률은 규칙대로 집행되지만 신사의 사사로운 일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소피는 섬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즉시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한 일에 착수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다. 가장 유쾌한 방법은 고급 음식점에서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서 돈이 없다고 말하면 법석 떨 것 없이 얌전히 경찰관에게 인도되는 것이다. 그러면 친절한 치안 판사가 뒷일을 처리해 줄 것이다.
소피는 벤치를 떠나 어슬렁어슬렁 공원 밖으로 나와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합류되는 바다처럼 넓은 아스파트 길을 건넜다. 브로드웨이를 끼고 돌아선 그는 눈부시게 화려한 어느 카페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이곳은 밤마다 비단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상류사회 사람들이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다. 소피는 조끼의 맨 아래 단추부터 위로는 자신이 있었다. 면도도 했고 겉옷도 꽤 훌륭했으며 그가 맨 긴 넥타이는 추수감사절에 어느 여자 선교사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이었다. 그가 의심받지 않고 음식점의 식탁까지만 도달하면 성공은 그의 것이었다. 즉 식탁 위로 나타난 부분은 웨이터에게 전혀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없었다. 소피는 구운 물오리 한 마리에 백포도주 한 병, 카망베르 치즈, 커피 한 잔, 그리고 시가 한 대 정도면 알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가는 1달러 정도면 충분하리라. 그래서 전부 합쳐봐야 주인으로부터 심한 보복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식사를 하고 나면 그의 겨울 피난처로서의 여행을 떠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소피가 그 음식점 안에 발을 들여놓자 웨이터장의 시선이 해진 바지와 낡은 구두에 쏠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억센 두 팔이 그를 돌려 세워 조용하고 재빠르게 한 길로 끌어내어 하마터면 무전 취식당할 뻔했던 물오리의 취역스러운 운명을 바꿔놓았다. 소피는 브로드웨이의 옆길로 들어섰다. 섬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 중에서 미식가가 되는 것은 안 될 것 같았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6번가의 길 모퉁이에 이르자 어떤 상점의 진열장 판유리 뒤에 켜놓은 전등과 교묘하게 진열해 놓은 쇠곡물이 가게를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소피는 자갈을 집어들어 그 유리를 향해 던졌다. 그러자 곧 사람들이 순경을 앞세우고 모퉁이를 돌아 뛰어나왔다. 소피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경찰관의 노스의 단추를 보자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이런 짓을 한 놈은 어디로 갔소? 경찰관이 흥분하며 물었다. 제가 그 일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소피는 약간 비꼬는 투이긴 하지만 마치 좋은 친구라도 만났다는 듯이 친절하게 말했다. 경찰관은 소피의 말을 어떤 단서로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리를 깬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남아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도망가게 마련이다. 경찰관은 한 사람이 반 블록쯤 떨어진 곳에서 차를 타려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경찰봉을 빼들고 다른 사람들의 추적 대열에 합류했다. 소피는 두 번째 실패에 마음이 우울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그 거리의 맞은편에 규모가 조촐한 음식점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호주머니가 얄팍한 대식가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곳이다. 그곳의 식기는 두툼했고 공기는 탁했으며 수프는 멀겋고 식탁보는 얇았다. 소피는 마음 꺼림직한 구두와 다 떨어진 바지를 걸치고도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식탁에 앉자 그는 비프스테이크와 핫케이크, 도넛과 파이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나서는 웨이터에게 동전 한 입 가진 게 없다고 고백했다. 자, 그러니 경찰을 부르시오. 소피는 말했다. 그리고 신사를 기다리게 하지 마시오. 너 같은 놈에게 순경이라니. 웨이터는 맨하튼 칵테일 속에 버찌 같은 눈을 하고는 버터 케이크같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곧 두 명의 웨이터는 소피의 왼쪽 귀가 싸늘한 보도 위에 닿을 정도로 그를 냅다 던져버렸다. 그는 마치 목수가 접힌 자를 펴듯이 관절 하나하나를 펴고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다. 체포된다는 것은 아득한 장밋빛 꿈이었다. 섬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두 집 건너의 약국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이 씩 웃으며 길을 따라 내려갔다. 소피는 5블럭을 걷고 나서야 다시 한번 체포되어 보겠다는 용기가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그 정도는 확실한 일이라고 언젠가 실없이 말한 적이 있는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다. 젊고 정숙하며 옷차림도 그럴싸한 여자가 쇼윈도 앞에 서서 면도용 컵과
잉크스탠드의 진열을 꽤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생긴 순경이 그의 커다란 체구를 소화전에 기대고 서 있었다. 소피의 계획은 비열하고 몹쓸 치안의 역할을 해보는 것이었다. 그의 희생이 될 품위 있고 세련된 용모의 여인 옆에는 특히나 성실해 보이는 순경이 접근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자기의 팔이 친절한 순경의 손길을 느끼고 이어서 자그마하고 아담한 섬으로 보내져 겨울을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자 용기가 솟았다. 소피는 여 전도사에게 받은 넥타이를 바로 고쳐매고 안으로 쪼그라든 그의 셔츠 소매를 잡아당겨 나오게 하고 모자를 비스듬히 멋있게 쓰고는 옆걸음질로 젊은 여자에게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고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한 다음 능글맞게 웃으며 치한들의 판에 박힌 듯한 행동을 뻔뻔스럽고 비열하게 해냈다. 소피가 옆으로 흘끗 보니 경찰관이 계속해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젊은 여인은 몇 걸음 물러서더니 다시 면도형 컵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소피는 대담하게 몇 걸음 다가가서 모자를 벗어들고 말했다. 어이, 베델리야, 우리 집에 놀러가지 않겠어? 경찰관은 아직도 바라보고 있었다. 봉변을 당한 젊은 여인이 손가락으로 부르기만 하여도 소피는 섬의 안식처로 떠날 판이었다. 벌써 그는 경찰서의 따뜻하고 아늑함을 간직한 공기를 느끼는 듯했다. 그 젊은 여인은 그를 마주보더니 손을 뻗쳐서 소피의 소매를 잡았다. 좋아요, 마이크. 그녀는 즐겁다는 듯이 말했다. 만일 맥주를 대접해준다면 말이에요. 나도 진작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경찰관이 보고 있잖아요. 소피는 마치 떡갈나무에 감긴 담쟁이 덩굴과 같은 형태로 젊은 여자와 함께 우울한 표정을 하고 경찰관 앞을 지나쳤다. 아무래도 자유는 그의 숙명인 듯했다. 다음 모퉁이에 오자 그는 함께 온 여인을 밀치고 달아났다. 이웃과 그는 밤이 되면 거리가 가장 밝고 연인들의 속삭임과 가극의 대사 같은 달콤한 말이 들리는 곳에서 멈추었다. 모피를 감싼 여인들과 커다란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싸늘한 공기를 쐬며 즐겁게 거닐었다. 소피는 어떤 무서운 마력이 자신을 영원히 체포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약간 당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려한 극장 앞을 점잖게 거닐고 있는 다른 한 명의 순경을 만나자 치안 방해죄라는 직접적이긴 하나 하찮은 것을 잡아보려 했다. 보도 위에서 소피는 그의 목청을 다하여 주정뱅이처럼 횡설수설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그는 춤을 추고 울부짖고 고함을 지르고 그 밖의 모든 짓을 다하여 밤하늘을 소란하게 했다. 그 경찰관은 경찰봉을 빙글빙글 돌리며 소피를 등 뒤에 두고 시민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예일 대학생 중 한 사람인데 하트퍼드 대학을 영패시켜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끄럽긴 하지만 해는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그대로 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맥이 빠진 소피는 별반 이익이 없는 소동을 중지했다. 결코 경찰관은 그를 체포하지 않을 것인가. 섬은 그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얇은 코트에 단추를 채워 싸늘한 바람을 막으려 했다. 시가를 파는 어느 점포 앞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매달린 등에서 시가가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들어가는 문 옆에 그의 실크 우산을 세워두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서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시가에 불을 붙인 사람이 황급히 따라 나왔다. 내 우산이요. 그는 강경하게 말했다. 아, 그래요? 소피는 코웃음을 쳤고 그는 하찮은 절도에 더하여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왜 경찰관을 부르지 않는 거요? 내가 우산을 훔쳤소. 당신의 우산을. 어서 경찰을 불러봐요. 저 모퉁이에 경찰관이 서 있군요. 우산의 주인은 발걸음을 늦추었다. 소피는 이번의 행운 역시 그에게 불리하게 끝이 날 듯한 예감을 느끼며 걸음을 늦추었다. 경찰관은 이상하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물론 우산 주인이 말했다. 그것이 또 그러한 실수가 왜 일어나는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당신 우산이라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어느 음식점에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것이 확실하다면 저 양해를 바랍니다. 물론 내 것이요. 소피는 심술궂게 말했다. 우산의 전 주인은 물러갔다. 경찰관은 야외용 코트를 입은 키가 큰 금발 여인 곁으로 급히 달려가 두 블럭 저편에 다가오고 있는 전차의 앞을 가로지르려는 그녀를 도와주었다. 소피는 도로 보수공사로 파손된 길을 지나 동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화난 듯이 우산을 파헤쳐 놓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헬멧을 쓰고 경찰봉을 든 사나이들을 향하여 투덜대며 욕을 했다. 그가 체포되기를 원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를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소피는 밝은 불빛과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의 거리에 도착했다. 그는 이 거리에서 메디슨 스퀘어 공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집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공원의 벤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어느 거리에 도착하자 소피는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에 별스럽고 복잡하며 지붕은 박공으로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다. 보랏빛 창문을 통해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르간 연주자가 다가오는 안식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익혀두기 위해서 건반을 누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선율이 소피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에 마음에 끌려 소용돌이의 장식이 있는 쇠 울타리에 기대어 움직일 줄 몰랐다. 달은 높이 떠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행인들과 수레의 왕래가 드물었으며 참새도 졸리는 듯이 처마 밑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잠시 그곳의 주인은 시골의 교회 경내와 같았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는 소피를 쇠 울타리에 못 박아 놓았다. 왜냐하면 아직 어머니가 계셨고 장미꽃을 즐겼고 야망도 친구도 티 없는 생각도 개성도 뚜렷했을 때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곡조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소피의 마음과 오래된 교회가 나타내는 영향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갑자기 그의 영혼은 훌륭한 변화를 일으키기 이르렀다. 그는 자신이 빠져든 구렁텅이와 타락한 나날, 가치없는 욕망, 사라진 희망, 둔해진 재능, 천박한 동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를 몸서리치며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자 순간 그의 마음은 이 고상한 기분에 설레며 반응했다. 순간적이고 강한 충동이 그로 하여금 그의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게 했다. 그는 진흙 구렁에서 몸을 빼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달라붙은 악에게 이겨보겠다고 결심했다.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오르간 음계는 그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켜 주었다. 내일은 활기 있는 시내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잡기로 했다. 언젠가 모피 수입상이 그에게 운전수가 될 것을 권한 적이 있었다. 내일 그를 찾아 일자리를 부탁하자. 이제 그도 이 세상에 한 사람 몫을 할 것이다. 그는 응당. 소피는 어떤 손이 자기 팔에 놓여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휙 얼굴을 돌리자 경찰관의 넓적한 얼굴이 보였다. 당신 여기서 뭘 하는 거요? 경찰관이 물었다. 아무것도. 소피가 말했다. 자, 따라오시오. 경찰관이 말했다. 금고 3개월의 처함이라고 이튿날 아침 경범 재판소에서 치안판사가 그에게 언도했다.